안녕하세요, 여러분. 이번 강의에서는요, 개항 이후 경제적 변화 부분을 이 정리학습지 한 장으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은 내용이 너무 많고 어려워서 여러분 시험 대비로는 선생님들이 이 한 장으로 좀 내용을 추려줬죠. 그래서 이것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일본 등등 여러 나라가 우리나라를 개항시키려고 했었잖아요. 여러분, 그게 결국 어떤 게 목적이냐?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침탈하려는 목적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동안 우리가 무슨 청일전쟁도 보고 러일전쟁도 보고 여러 가지 정치적 사건들을 많이 봤잖아요. 자,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둘러싸고 처음에는 청나라랑 일본이, 그 다음에 러시아랑 일본이 이렇게 대립했잖아요. 자, 그런 대립도 결국에는 우리나라를 어떤 나라가 확실히 이제 권력을 장악해서 이제 경제적으로 침탈할 것이냐, 이런 걸 목표로 한 거라고 할 수 있죠. 근데 그들은 왜 우리나라를 경제적으로 침탈하려고 했느냐? 왜냐하면 그들은 다 제국주의 국가니까 그러죠. 자, 제국주의 국가들은 전 세계적으로 식민지 경쟁을 하고 있었잖아요. 당시 식민지가 필요했던 이유는 제국주의 국가들이 다들 산업혁명을 하면서 생산량이 늘어났죠. 자, 그래서 거기서 남는 물건들을 팔 곳이 필요했죠. 시장이 필요했던 거야. 그래서 그런 시장을 확보한 한편으로 생산량이 늘어난 만큼 그 생산을 뒷받침할 원료가 필요하단 말이죠. 자원이 필요하죠. 자, 그 자원을 착취할 식민지가 필요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 한반도도 그런 식민지 경쟁의 한복판에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여기 왼쪽에 먼저 나오는 게 열강의 이권 침탈이 나오는 거죠. 자, 이권 침탈이 뭐냐? 우리나라에 있는 되게 이로운 권리들, 좋은 권리들을 얘기하는 거죠. 자, 우리나라에 있던 이권 뭐가 있느냐? 여기 나오는 산림체벌권 이런 거 있죠. 이런 나무들 있잖아, 나무들. 여기도 있죠. 자, 그리고 또 대표적인 게 뭐가 있느냐? 여기 지도에는 잘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여기 나오네, 운산. 나머지도 많지만 대표적으로 운산 금광이 있죠. 금광이 있어요, 금광. 그러니까 금 자체가 여러분 되게 귀하잖아요. 금광을 이렇게 채굴하는 거 있잖아. 자, 그런 권리. 그 다음에 이런 산림을 체벌하는 권리. 자, 이런 거 다 여러 열강들이 뺏어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자, 산림체벌권은 어떤 나라가 가져갔느냐? 러시아가 가져갔죠. 그랬다가 나중에 러일 전쟁에서 일본이 이기면서 일본이 뺏어갔고요. 그 다음에 금광 같은 경우는 다른 광산도 있지만 운산 금광 같은 경우는 미국이 이 채굴권을 가져갔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금, 그 다음에 나무 이런 걸 옮기려면 빠르게 쉽게 좀 옮기기 위해서는 여러분 배도 좋지만 배가 그렇게 빠르지는 않잖아요. 그렇다고 마차로 옮길 수는 없잖아, 이 무거운 것들을. 자, 그래서 당시에 필요했던 게 여기 나오는 철도인 거죠, 철도. 근데 여러분 이 철도라는 거는 근대적인 시설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부설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고도의 기술도 필요하고요, 돈도 좀 필요했었단 말이지.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 우리 정부는요, 돈도 좀 없고 자본이 없죠. 그 다음에 기술도 없잖아. 그래서 이 철도를 부설하는 권리를 다른 서구 열강들한테 넘겨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난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경인선 부설권을 따내죠. 그래서 서울과 인천 사이에 철도를 놓는 권리를 가져간 거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미국의 그 회사가 좀 경제적인 상황이 좋지 않아서 결국 그 부설권을 일본한테 넘겨주는, 뺏기는 그런 상황이 발생한다라는 거 하나 아시면 되고요. 프랑스 같은 경우는 경의선 부설권을 따내죠. 그래서 여기 신의주 있잖아요. 신의주부터 한성까지 철도를 놓는 권리를 따냈는데, 문제는 뭐냐면 프랑스의 그 회사도 경제적인 측면에서 문제가 생겨서요, 결국 이 부설권을 포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학습지에는 안 나오지만 중간에 우리 정부가 어차피 프랑스가 포기한 이 상황에서 그럼 우리가 한번 놔보자. 그래서 우리나라 철도 회사한테 한번 이 부설권을 좀 주려고 했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철도 회사도 기술적인 문제도 있고요, 일본이 방해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겹쳐가지고 결국에는 경의선을 끝까지 이렇게 놓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것도 일본이 뺏어갔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일본은 처음부터 경부선 같은 경우는 부설권을 따냈죠. 그래서 서울부터 부산까지의 철도를 놓는 권리를 일본이 가져가서 일본이 철도를 놨다.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경인선, 경의선, 경부선 다 일본이 놨다는 거죠. 일본이 다 완공을 하죠. 요렇게 다 일본이 놨다는 거지. 자, 그리고 여기 교과서에 여기 있는 사진을 갖고 왔는데, 이 오른쪽에
경원선이라고 원산으로 가는 것도 일본이 낫죠. 여러분 이거 보시면요. 자, 우리나라의 주요 어떤 철도 노선을 일본이 다 놓은 거예요. 자, 근데 이게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놨을까? 일본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쌤이 서두에서 얘기했죠. 자, 당시에 여러 열강들, 그리고 결론적으로 일본이겠지만 이 철도를 놓는 이유는 뭐냐? 우리나라의 자원을 좀 더 효율적으로 수탈하기 위한 거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일본 같은 경우는요, 1904년부터 러시아랑 전쟁하죠. 자, 전쟁할 때 이런 철도를 이용해서 군사를 이동하는 게 훨씬 이득이겠죠? 훨씬 빠르고 쉽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철도 부사권은 일본한테 유리했던 겁니다. 군대도 이동하기 편하고 자원을 수탈하기도 편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놓음으로써 우리가 간접적으로 물론 좀 삶이 편리해진 면이 있겠지. 하지만 일본이 그런 걸 의도하고 놓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걸 놓는 과정에서도 철도를 놓으려면 땅이 필요하잖아요. 자, 그런 땅을 우리 농민한테 싼 값에 헐값에 팔게 만들어 버리죠. 그다음에 또 어떤 땅 같은 경우는 정부가 또 그냥 무상으로 주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 공사에 인력이 필요하니까 한국인들을 동원하는데 돈을 줘봤자 제대로 임금을 이렇게 지불하지도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땅도 뺏어가고요, 우리 인력도 착취하는 그런 부작용이 있었다는 거예요. 왼쪽을 통해서 하나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오른쪽으로 가시면 자, 되게 메인 주제가 하나 나오는데요. 화폐정리 사업이죠. 자, 여러분 화폐정리 사업은요, 예전에 배웠던 이거 기억나시나요? 제1차 한일협약 기억나시나요? 여기에 따라서 우리나라에 고문 파견된 거 기억하시죠? 자, 그 고문이 바로 누구냐? 메가타라는 인물이었죠. 재정고문 메가타. 자, 이 메가타라는 인물이 우리나라에서 추진했던 정책이 바로 이 화폐정리 사업이었다. 자, 이게 바로 뭐냐? 화폐를 정리한다는 거죠. 자, 어느 나라 화폐를 정리하느냐? 우리나라 화폐를 정리하겠다는 거야. 도대체 일본인이 우리나라에 와서 우리나라 화폐를 지가 뭔데 정리하겠냐 이거죠. 자, 여기에는 명분이 필요합니다. 왜냐면 여러분 너희 경제를 지배할 거야 하면서 너희 화폐 쓸모없지? 우리 화폐로 교환해 줄게 이러면 누가 바꾸냐고. 명분이 필요합니다. 바로 그 명분이 뭐냐? 여기 없지만 배경을 참고로 알아두시면요. 자, 첫 번째로는 당시에 물가가 너무 올랐다. 우리 조선의 물가가 너무 올랐습니다. 왜 물가가 올랐냐면 여기 나오는 이 백동화 때문이에요. 여러분 당시 대한제국 정부는요, 광무개혁하고 이러느라 돈이 많이 필요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백동화라는 이 동전을 많이 발행했는데요. 이 백동화는 은과 구리를 좀 섞은 동전이잖아요. 자, 근데 이게 뭐가 문제냐? 정부 입장에서는 은을 많이 쓰면 이득을 보기 힘들어요. 왜냐하면 주조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이죠. 자, 그래서 정부 입장에서는 좋지 않은 질의 백동화를 많이 찍어낼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질도 좋지 않는 데다가 그 백동화의 발행 수량 자체가 많으니까 물가가 오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이건 우리나라 상황이죠. 또 하나의 상황은 뭐냐면 일본 입장도 있는데요. 자, 일본 입장에서는 당시 일본이 근본위제로 바뀌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우리나라 은본위제였죠. 근데 이 화폐정리 사업을 통해 우리나라도 근본위제로 바꾸려는 거거든요. 근데 일본은 먼저 근본위제를 했어요. 근데 근본위제를 하는 게 뭐가 문제냐? 일본이 근본위제 하기 전에는 우리나라처럼 은본위제였어요. 그래서 화폐의 기준이 은이었죠. 그래서 당연히 일본에 은화가 있었어요. 이 은화가 우리나라에서도 많이 쓰였단 말이죠. 근데 일본이 화폐 제도가 근본위로 바뀐다. 그 얘기는 이 은화를 수거를 해서 근본위 기준으로 뭔가 화폐 제도를 바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유통하고 있던 은화를 많이 수거해 갑니다. 회수를 해요. 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은화가 많이 유통되지 않겠죠. 그러면은 일본 상인 입장에서는 이게 불편하단 말이야. 자, 불편하기 때문에 당시에 임시로 잠깐 썼던 게 일본 제1은행. 우리나라에 일본은행이 진출해 있었거든요. 그 대표인 게 제1은행이에요. 자, 이 제1은행에서 제1은행권이라는 화폐를 발행합니다. 지폐죠. 은화가 없으니까 지폐를 발행해서 일본 상인들을 좀 서포트하려고 한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화폐를 잘 안 쓰죠. 이게 잘 통용이 안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 이 러일 전쟁을 틈타서 화폐 정리 사업을 하면서 이 제1은행권을 좀 뭐랄까 반강제로 통용시키기 위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명분은 너희 물가가 너무 올랐고 너희 백동화라는 동전, 이 돈은 의미가 너무 없는 돈이야.
너무 문제가 많은 돈이야. 질이 너무 안 좋아. 그런 얘기를 하면서 바꾸려고 한 거죠. 자, 그래서 이걸 추진한 사람이 바로 10번에 나오는 메가타라는 인물인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 요게 여러분 아래 나오는 사료가 백동화를 교환해 줄 때 발표된 문서인데요. 자, 이 백동화를 교환해 줄 때 그 질을요 3단계로 나눠요. 그래서 갑을 병으로 나누죠. 그래서 갑종 백동화만 좀 시세에 맞게 교환을 해주고요. 을종이나 병종, 자, 을종은 교환을 해주긴 해요. 해주긴 하는데 그 액면가치, 제대로 된 가치 평가를 해주지 않는 거죠. 오히려 평가를 절하해서 정부에서 바꿔주려고 했고요. 그 다음에 병종백동화 같은 경우는 아예 매수하지 않는다. 교환을 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 당시에 이 소식을 일본 상인들이 좀 더 빨리 들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상인들 같은 경우는 이거에 대해서 대응을 좀 해놔요. 근데 우리나라 상인들, 우리나라 백성들은 이거에 대한 대응을 할 시간이 충분치 않았다. 그래서 을종, 병종, 백동화를 많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우리나라 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그때 수업 시간에 여러분 예시를 들었지만 뭐 내가 예컨대 1,000만 원 정도의 재산이 있었어. 근데 이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그 재산이 반토막 나거나 그 이상으로 줄어드는 그런 엄청난 타격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화폐 정리 사업 때문에 우리나라의 상인 자본이 많이 꺾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고요. 이걸 기회를 틈타서 일본 상인들이 크게 커지고 우리나라 경제를 잡아먹는 그런 상황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걸 주도한 일본의 제1은행이, 이 제1은행의 조선지점이 우리 한국의 중앙은행이 되는 거죠. 여러분 그 화폐를 발행하는 게 그 한 나라의 중앙은행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지금 한국은행이 하고 있죠. 근데 당시에 이 화폐 정리 사업을 통해서 새로운 화폐를 발행하는 게 이 일본의 제1은행이니까 한국의 중앙은행이 이제 제1은행인 거죠. 그러니까 웃긴 거지. 아직 우리나라가 식민지가 된 게 아닌데 이미 경제적으로는 약간 뭐 그런 느낌이 나타나죠, 여러분. 그리고 또 이런 교환 과정에서 필요한 자금이 필요한데 그런 자금을 일본의 일본한테 돈을 빌렸다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국가의 채무, 국가의 빚이 더 늘어나는 그런 문제가 생겼다는 거죠. 자, 여기까지 보시면요. 왼쪽 오른쪽 보시면 아시겠지만 서구 열강들이 우리나라 이권을 많이 빼앗아 갔고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일본이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주권을 굉장히 많이 침해하면서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힘이 많이 꺾여가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자, 이럴 때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가만히 있었냐? 가만히 있진 않았죠, 당연히. 그래서 나름대로 막아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자, 첫 번째로 나오는 게 여기 상권소호 노력으로 나오죠. 상회사라는 게 나오는데요. 자, 외국 상인의 침탈에 대응하려고 객주 같은 사람들이 설립한 것이다 라고 나옵니다. 자, 이게 뭐냐? 여러분 여기 보시면요. 우리 강화도 조약 맺을 때 인천 같은데 뭐 부산 같은데 개항하는 거 아시죠? 여러분 이 개항을 한다는 건요. 여기 잠깐 지우면요. 이런 개항한다는 건 뭐냐면 그 개항지 주변으로만 외국 상인들이 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런 뭐랄까 권리를 준 거예요, 처음에는. 그래서 여러분 이 외국 상인들이 우리 요 내륙에 있는 상인들하고 직접 상업 활동을 할 수 없었어요. 무역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었어요. 자, 왜냐면요. 이게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당시 우리나라는 산업혁명을 아직 한 상황이 아니죠. 산업화가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국의 어떤 산업화된 물건들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상인들이 더구나 보호받을 수가 없잖아요. 자, 당시 여러분 우리나라 관세를 제대로 부과도 못하는 상황에서 외국 상인들이 국내에 들어오면요. 우리나라 상인들이 대처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자, 그래서 당시 외국 상인들은 주로 개항장에서 이 조약에서 정해놓은 그 범위에서만 무역을 했었는데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외국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이런 국내에 있는 우리 뭐 인삼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중요한 물건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자, 그런 거를 직접 사가고 싶겠죠. 중간에 누군가를 통해서 산다는 거는 아무래도 이익을 내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좀 줄잖아, 그 이익이. 그래서 그들이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늘려가고자 하거든요. 근데 그 전까지는 요 중간에서 객주라고 해서 약간 중개 상업 활동을 한 사람들이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그걸 좀 중개했는데요. 근데 점점 이제 이 불평등 조약이
개정되고 하면서 이들이 활동하는 범위가 늘어납니다. 점점 늘어나서 결국에는 우리나라 내부에 좀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권한까지 얻게 되는 거죠. 특히 결정적인 거는 그거였어요.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이었죠. 그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에서 한성을 개방했잖아요. 한성을 외국 상인들한테 개방하면서 한성에도 점포를 열 수 있게 만들었잖아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외국 상인들이 내륙까지 와서 상행위를 하다 보니 당연히 객주 같은 사람들의 이익이 줄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나오는 상회사 같은 거 만든 거야. 아시겠죠? 자, 그리고 당시 여러분 여기 한성에서는요, 여러분 시전상인이라고 해서 원래 조선시대부터 그 종로거리에서 약간 특권을 갖고 상업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시전상인인데, 시전상인들 입장에서도 조청상민 수륙 무역장정 이후에 한성이 개방되니까 위기감을 느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서구 열강들은 다 최혜국 대우로 다들 한성까지 들어오거든요. 자, 그래서 당시에 한성에 여러분 시전상인들, 여기 시전상인이죠. 자, 시전상인들이 황국중앙총상회라는 걸 결성해가지고 외국 상인들의 상업활동을 견제해 보려고 했죠. 근데 뭐 여러분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상회사든 한국중앙총상회든 결론적으로는 끝내 승리하지 못하죠. 외국 상인들의 자본에 결국 밀리게 됩니다. 특히 아까 오른쪽 위에서 봤던 화폐정리 사업이 특히 결정타죠. 우리 상인들의 자본이 꺾여 나가는 데는 그게 크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 하나 아시면 좋을 것 같고, 그 아래 나오는 은행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은행이 아직 없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은행을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화폐도 발행해야 되고, 그런 화폐를 발행하기 위해서는 은행이 필요하고, 그리고 국가 입장에서도 세금을 걷고 그 막대한 세금을 좀 관리할 중앙은행이 필요하거든. 그래서 은행을 설립하려고 해서 뭐 조선은행, 한성은행, 그 다음에 뭐 대한, 천일은행 이런 거 많이 설립했는데요. 자, 문제는 뭐냐면 이 은행들은 어떤 경우는 뭐 대출을 너무 과도하게 하다가 망하는 경우도 있고요. 나중에 화폐정리 사업에 타격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자본금이 많이 꺾여 나갈 거 아닙니까? 자, 그래서 결국 일본의 제1은행의 영향력 하에 들어가는 그런 결론으로 가긴 갑니다. 근데 나름대로 우리도 은행을 설립하려는 그런 노력을 했다는 건 여러분도 아실 필요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제조업 분야를 보시면, 자, 우리나라 여러분 면제품이 개항 초기에 많이 밀렸다는 거 아시죠? 왜냐면 우리나라는 수공업, 간의 수공업이었잖아. 자, 근데 외국에서는 기계를 도입한 집기, 그러니까 면제품을 만드는 걸 집기라고 하죠. 이거 기계예요, 기계. 자, 그런 걸로 만들다 보니까 우리가 상대가 안 됐단 말이지. 그래서 이런 근대적인 집기, 이런 기계를 도입한 그런 회사들이 설립됐다는 거죠. 이런 걸 통해서 대응을 해보려고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정부의 지원, 특히 정부가 이런 걸 못했죠. 뭐냐면 관세 장벽 같은 걸 세우지 못했습니다. 당시 우리나라는 나름대로 산업화를 해보려고 했지만, 이런 노력이 있었잖아요. 나름대로 해보려고 했지만 일단은 불평등 조약 체제를 벗어나지 못했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 개항 초반에 무관세 무역은 나중에 조일통상장정으로 그걸 개선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관세를 부과할 수 있어도 우리 상품을 보호할 수 있을 정도의 관세를 부과할 수 없었단 말이지. 자, 그러니까 일본 제품은 물론이고 여러 외국 제품과 경쟁이 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여러 가지 상권 소거의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이런 노력이 빛을 보진 못했다라는 거, 그런 건 좀 아쉬운 점이 있죠. 자, 그리고 아래 보시면요. 자, 방공령이라는 것도 있는데요. 자, 이건 우리나라 농민들, 우리나라 백성들을 좀 보호할 수 있는 권리예요. 자, 여러분 아시겠지만 일본 상인들이 개항을 하면서 우리나라랑 조일무역 규칙 맺잖아요, 일본이. 그래서 일본 상인들이 우리나라에서 곡물을 많이 사갈 수 있었죠. 그때 곡물 수출량에 제한이 없었단 말이죠. 자, 그러면서 곡물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했었죠. 그래서 이거를 개정하고자 수신사를 여러 번 파견했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1883년에 조일통상장정에서 개정을 한 겁니다. 자, 그러면서 여기서 우리가 얻은 권리가 여기 나오는 이 방공령, 여기에도 들어가겠죠. 자, 방공령이라는 권한도 얻고요.
그 다음에 일본한테 관세도 부과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는 좋은 면이 있죠. 자, 하지만 이걸 통해서 일본은 뭘 가져갔냐면 최혜국 대우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이때 우리가 얻게 된 이 방공령도요, 사실 일본에 어느 정도 통보를 미리 하고 나서 내려야 되는 권한이었기 때문에 제대로 활용하기가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당시 상황은 너무 급박한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지방 관리들은 방공령을 일단 내리고 보자 이런 상황이 있었거든요. 자, 내리고 나서 나중에 일본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왜 우리한테 통보하지 않았느냐? 우리한테 협조를 구하고 했어야지. 막 이렇게 하면서 오히려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한다. 자, 손해배상을 청구하니까 또 문제가 뭐냐? 우리 정부는 돈이 없잖아요. 자, 그러니까 많은 백성들한테 그 부담을 세금으로 전가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했던 거죠. 자, 그런 것 때문에 또 발생했던 게 동학농민운동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자, 오른쪽 가시면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거의 우리나라 식민지로 거의 전락하는 그 단계쯤 가면 이미 우리나라 상업자본 무너졌죠. 그 다음에 농민들도 먹고 살기 너무 힘들죠. 더 나아가서 아예 정부 자체도 빚이 너무 많아가지고 언제 부도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 거지. 자, 그럴 때 많은 백성들이 우리나라의 빚을 한번 우리가 갚아보자 이런 운동을 전개합니다. 그게 바로 국채보상운동이죠. 자, 1907년부터 김광재, 서상동 같은 사람들이 대구에서 시작을 한 건데요. 이 사람들의 주장은 뭐 별거 없어요. 뭐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금연 좀 하고 그걸 돈을 모아서 우리가 우리나라 빚을 갚아보자 뭐 이런 걸 한 거죠. 그래서 전 국민적인 모금 운동이 전개되는데 특히 이게 가능했던 게 대한 매일신보 같은 언론사의 도움을 통해서 가능했다. 그래서 정치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한성에서는 국채보상 기성회까지도 조직되면서 나름대로 모금운동이 활발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제가 이걸 가만 놔둘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제가 이걸 막기 위해서 이걸 전국적으로 홍보하고 있었던 대한매일신보를 탄압하죠. 그래서 양기탁이라는 인물을 횡령 혐의로 구속시킴으로써 이 운동을 탄압합니다. 그래서 이 운동이 아쉽게 중단되면서 우리나라 국채를 갚으려는 이 움직임이 결과적으로 실패로 끝나고 말죠. 자, 근데 참고로 나중에 한 거의 100년 가까이 지나서 이와 같은 비슷한 운동이 또 등장했잖아요. 그래서 소위 제2의 국채보상 운동이라고 불리는 금모으기 운동이라는 것도 등장을 했었죠. 근데 국채보상 운동 자체는 실패했었지만 나중에 1997년에 전개됐던 이 국채보상 운동은 그래도 성공적으로 잘 진행이 돼서 지금 우리가 지금과 같은 사회에서 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경제적 분야 부분 내용을 이렇게 한 장의 학습지로 복습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잘 모르겠는 부분은 훑어보시고요. 질문 있으면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여러분.